최승병 박사님 그리고 이승환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퐁당퐁당 화요일 목요일 뵙던 분들이 이렇게 하루에 같이 뵈니까 네. 너무 반갑네요. 처음이네요. 이렇게 셋이 얘기하는 게. 셋이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그러네요. 또 삼각 토론이니까 오늘 잘 말씀해 주시죠. 저 일단 이게 궁금했어요. 트럼프가 당선됐는데 이승원 평론가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난 트럼프가 싫다. 해리스가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냉철하게 계속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아직은 모른다. 트럼프가 유리해졌다는 소식 많이 전해 주셨고 최승병 박사님은 계속 미국 대선하고 관련해서 중동의 정세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어떤 기업들이 또 주목을 받게 되는지 이런 점들 정확하게 또 예측을 해주셨는데 오늘 종합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는데 먼저 이렇게 당선됐을 때 결과가 나왔잖아요. 지금 제일 좋은 사람과 제일 마음이 힘든 사람 누굴까요? 누가 제일 곤란해지고 누가 제일 좋아질까? 저는 참 지금 엄청나게 웃고 있을 딱 한 사람이 생각나는데 푸틴인 것 같습니다. 푸틴이요? 네. 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뭐 푸틴은 이 우크라이나에서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내야 되나 계속 이 출구 전략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트럼프가 계속 공약한 것이 내가 당선되면 24시간 내에 전쟁을 끝내겠다 뭐 그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또 푸틴이랑 또 그동안 브로맨스도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제 러시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쟁이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푸틴에게 진짜 동아줄이 내려온 셈이죠. 그리고 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경제계에서는 일론 머스크 거의 뭐 2천억을 태웠는데 그동안 이게 혹시나 해리스가 되면 어쩔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좀 보였었는데요. 이번에 진짜 대박이 난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역시 같은 페이팔 마피아인 피터 틸이나 그런 또 트럼프 쪽에 줄선 여러 가지 기업인들이 굉장히 웃고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 대조되는 사람들이 역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푸틴이 웃는 만큼 그 반대쪽에 있는 젤렌스키가 지금 대단히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것 같습니다. 뭐 금방 축하한다는 말은 보냈지만은 속으로 이제 끓고 있겠죠. 이제 어떻게 이 미국이 지원을 끊으면은 우크라이나가 금방 넘어갈 것 같은데 뭐 그런 점도 생각이 나고요. 뭐 그 밖에도 뭐 이란의 페제시키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그래도 뭔가 세계 평화를 좀 갈구해 보려던 사람들이 이제 다들 당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의 개혁파 대통령까지 당황하고 있다. 이승원 평론가님 어떠세요? 뭐 앞에서 다 말씀을 해주셔서 죄송합니다. 뭐 아니 비슷해요. 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역시 박사님과 저도 동의. 예, 푸틴. 그리고 옆에 가로 열고 네타냐후. 예, 네타냐후. 그 외국 정상 가운데 가장 먼저 지금 트럼프랑 통화한 사람이 어쨌든 네타냐후인 것으로 알려졌죠. 물론 몇 분 차이 상관으로 또 그 사우디의 빌 살만과도 전화를 한 것 같은데 누가 먼저였는지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외신 보니까 이스라엘 네타냐후와 그 사우디 빈 살만이 가장 먼저 통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기준은 그거 같아요. 돈과 힘. 그렇죠. 트럼프가 전 세계에서 다 전화가 왔을 텐데 고를 거 아닙니까? 시간도 조율하고. 그런데 얘는 좀 힘없어 보여. 얘는 돈 없어 보여. 뒤로 미루고 나니까 이제 네타냐후 같은 사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은 조금 결이 다르니까 어쨌든. 그래서 푸틴이 제일 많이 웃고 네타냐후도 역시 웃고 있을 거고 약간 세모 정도가 이제 김정은과 시진핑 아리까리하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그 페제시키안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개혁파죠. 얼마 전에 지난 7월에 신임 대통령으로 이제 선출이 됐는데 서방과 관계 개선을 하겠다, 개혁하겠다, 특히 이제 가로 열고 이란 핵 협상을 재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란 핵 협정에서 탈퇴한 트럼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란 새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해진 것 같습니다. 네, 대략적으로는 그래요. 네. 그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어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것도 세모인 것 같습니다만은 뭐 어쨌건 지금 뭔가 반전의 카드를 갖다가 줘야 되는 상황에서는 뭐 그래도 이것도 기회가 아닐까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이승원 평론가?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줏대와 외교의 어떤 관점과 원칙이 있었다면 좋고 싫고 할 텐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는 특히 미국에 대해서 상대방이 말하기 전에 미리 이제 들어놓는 스타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말하면 뭐든지 다 따라주는. 그래서 외교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존재감 자체가 완전히 상실됐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정상들도 한국과는 더 이상 논의를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예를 들어 일본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그냥 미국만 통하면 한국은 저절로 따라오는 뭐 동생처럼 돼버렸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아무 의미 없다. 하지만 지금 이제 뭐 캠프 데이비드 이따가 말씀 좀 드리겠지만 한미일 간에 추진했던
사실상 한미일 간의 군사 협력을 지향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라는 게 지난해 8월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얼마나 유지될 것인가, 이제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부터 좀 흔들릴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 제가 예전에 이런 표현 썼죠. 한반도가 이제 트럼프가 되면은 그 트럼프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네네. 아니, 나는 엄청 곤란할 것 같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기 보낸다고 최근에 또 발표도 하고 그것도 그래가지고 있죠. 엄청 네. 윤석열 대통령 곤란해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원식 의원, 우원식 의장. 의장이 아니라 누구 말씀하시죠? 네,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 우리나라 월요일에 나오셔서 전 의원 나오셔서 이광재 의원이요? 네, 아니요. 나오셔서 하여튼 말씀 주셨어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곤란해질 거라고 말씀을 주셨던 게 사실, 기억이 갑자기 났는데 그렇습니다. 문정인 전 특보도 나와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일단 그럼 오늘 두 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유리해지는 분들 있고요. 일론 머스크부터 시작해서 뭐 제프 베이조스도 뭐 포함될 것 같고 그런 기업가들과 그리고 정치 푸틴과 좀 세모인 시진핑은 어떨지, 김정은 어떨지 이 이야기들 차례대로 쭉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저는 사실 제일 곤란해진 사람들은 미국의 민주당 사람들 아니겠어요? 물론 그렇죠. 오바마와 해리스와 기타 등등 이제 민주당을 떠받쳐온 이 수많은 세력, 미국에 말하자면 중도 진보 세력이죠. 엄청 곤란해졌을 것 같은데 이번에 참패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를 일단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뉴욕타임즈가 뭐 여러 가지 글을 이제 뿜어냈는데 뉴욕타임즈는 뭐 어쨌든 전통적으로 해리스를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매체죠. 그 한 문장이 재밌었어요. 역사적인 잿더미에 묻힐 것이라 생각했던 변종 인물이 되살아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변종 인물이요? 변종 인물. 네. 어너멀리티라는 어너멀리라는 단어를 썼는데 약간 변종 특이한 뭐 이런 뜻이죠. 그런 인물이 이제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는 사라졌다. 다시 이제 환생했다. 거의 뭐 이런 뉘앙스를 쓴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거 같아요. 이번 선거를 그냥 한 줄로 표현하면 지표가 아니라 지갑을 보고 투표했다. 지표가 아니라 지갑이다. 네네. 그래서 경제적인 지표는 사실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보수적인 매체조차도 이제 바이든 행정부와 과거 트럼프 행정부를 비교했을 때 지금 경제 성장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표들, 일자리가 늘어나는 어떤 성장 속도들 그런 것들이 어쨌든 바이든이 훨씬 더 우세하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서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나가서 이제 우유를 산다던가 빵을 산다던가 점심값을 낸다던가 할 때 자기 지갑이 굉장히 줄어드는 그 느낌을 받잖아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너무 심하니까. 지금 나아졌다고 해도 내 지갑 사정하고 저 지표는 또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지표가 아무리 좋아졌습니다. 우리 경제가 훨씬 더 낫습니다. 얘기를 하고 지표로 제시를 해봤자 사람들은 체감 지수에 따라서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이제 키워드가 네 가지가 있었죠. 경제, 이민, 낙태, 민주주의 이 네 가지 카테고리라고 한다면 그 경제, 이민 문제가 이 낙태나 민주주의 원칙 이런 것을 압도했다고 봅니다. 네, 그런 선거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뭐 방금 잘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주로 이제 정치보다는 경제 사이드에 이 발을 담고 있기 때문에 경제 사이드에서 본다면은 사실 뭐 트럼프 당선 자체가 결코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이미 뭐 경제 쪽에서 많은 기업들은 트럼프가 될 것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서 많은 준비를 해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거는 뭐 미국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뭐 머스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제가 또 국내 기업 쪽 사정도 잘 압니다만은 이미 뭐 지난 빨리는 한 올해 초 아니면 늦게는 올해 한 중반 여름 때부터 큰 웬만한 기업들에서는 트럼프 당선에 대비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 플래닝 작업에 이미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이미 뭐 관련된 트럼프가 됐을 때 이런저런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지금 그런 안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률도 대략 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한 70%로 계속 봐왔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나중에 변수들이 생기긴 했지만은 뭐 트럼프가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뭐 충격받거나 그 정도는 확실히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뭐 그렇게 대비함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라는 인물이 워낙 예측 불가한 그런 언행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혹시 여기서 담아내지 못한 무언가가 또 튀어나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여전히 좀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뭐 지금 이승원 평론가님께서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미국 내에서 이 일반적인 서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경제 상황들, 불평등 문제들이 그만큼 이번에 확실히 큰 영향을 끼친 거는 분명하고요. 그런 열망을 굉장히 지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그동안 내세웠던 아메리카 퍼스트, 이젠 더 나아가 아메리카 온리를 갖다가 경제 쪽에서 더더욱 강하게 드라이브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저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그 국제 포럼에 가가지고 미국 사람들 와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생태 평화 포럼이라서 좀 환경주의자들과 평화주의자들이 많이 있는 포럼이었어요. 근데 저녁 같이 먹다가 속보가 딱 들어오자마자 트럼프 당선 유력, 그 폭스 뉴스에서 제일 먼저 딱 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아마 속보를 받은 것 같아요. 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우리끼리 술 마시러 간다. 그러면서 충격이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진보, 리버럴, 뭐 환경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지라고 하는 정도인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잘 노력해가지고 미국을 다시 구해라, 세이브 아메리카 하라고, 그리고 메이크 아메리카 서스테이너블 어게인 하라고, 그 다시 지속 가능한 미국 이렇게 네 환경주의자니까 그렇게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우린 더 이상 미국이 필요하지 않아. We don't need America니 뭐. 딱 그러면서 막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한 엄청난 충격이었군요. 미국이 엄청 분열돼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네. 그러네요. 근데 이번에 이제 사실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이제 경제라는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일상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래서 뭐 코로나 이전에 그래도 그때는 경제는 좋았지. 그래도 그때는 우크라이나 전쟁 없었잖아. 그때는 가자 전쟁 없었잖아. 어쨌든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현상이 모든 나라에 사실 있죠. 그런데 이게 참 뼈아픈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워크 있죠.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 이제 문화 전쟁, PC, 그러니까 문화 전쟁과 이제 결을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인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 전략가들, 유명한 전략가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뭐 젊은층들 일자리 구하기 힘든데 트랜스젠더를 어떤 단어로 표현할 것인가를 논하고 있다. 당신들은.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정치적 올바름에서 왜 단어 하나도 굉장히 민감하게 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그 집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그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떤 특정 단어로 쓰면 안 되고 다른 단어를 써야 된다.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당장 배가 고픈 사람들은 그냥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굶어 죽게 생겼는데 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뭐 더군다나 이제 그 재소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 이제 지친 거죠,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피로감들이 엄청나게 쌓였기 때문에 어떤 그런 백래쉬들이 이번에 좀 표현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트럼프는 굉장히 잘 찝어냈죠. 굉장히 과격한 언어로서 표현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 평소에는 못했지만 하고 싶었던 얘기를 대신 해주니까 그런 표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역시. 네.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도 다 틀린 거잖아요, 사실. 뭐 이번에 물론 참사 났죠, 참사. 오차범위 이내다 뭐 그렇지만 그렇긴 했었죠. 지금 선거인단이 거의 300명 가까이 확보했죠. 그렇죠. 트럼프가. 네, 네. 그러니까 경합주를 다 휩쓴 셈이죠. 근데 마지막까지 이승원 평론가님이 거의 매주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마지막까지 다 어떤 주는 알 수 없다, 어떤 주는 역전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오차 범위 안에서 기술적으로 누가 이긴다고 말하기 힘들다라고 그렇죠. 랩을 했죠, 제가. 그렇죠. 그건 맞는 얘기였는데 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에 원래부터 여론조사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좀 회의적인 회의적인. 사람인데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닌가. 근데 여론조사 산업 자체는 엄청 많이 성장했잖아요. 여론조사를 너무 많이 하잖아.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어떤 사람들의 주관적인 판단, 특히 정치적 판단을 예측을 한다는 거는 여론조사라는 툴로는 어렵다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지금 일단 그렇습니다. 이제 16년에 워낙 망했고 20년에도 뭐 바이든이 대폭 이긴다고 했는데 소폭으로 이겼고, 그런데 약간의 이제 희망이 있었던 게 2022년 중간 선거를 그때 이제 뭐 상원도 리퍼블리칸이 가져간다고 했었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겨우 한 석 더 많이 이제 득해서 어쨌든 상원 유지했잖아요. 그래서 점점 여론조사가 좀 기술이 나아지고 있어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론조사만 본다면 저도 이제 미국의 이제 정치학자들이나 이런 분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본인들은 그 결과보다 여론조사가 얼마나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가 내 직업상 훨씬 더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굉장히 처참해진 상황인 건 맞고요. 근데 그들은 할 말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 분명히 오차범위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 그 전제를 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틀린 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고 싶겠지만 이번에 결과
뭐 보셨지만 저도 이렇게 빨리 나올지 몰랐거든요. 그래도 조금 싸우다가 한 48시간 정도 걸릴 줄 알았는데 그 이내에서 그냥 해결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할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샤이 트럼프 이른바 현상이 있었던 건가요? 사람들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투표를 한 건가요? 샤이 트럼프가 이제 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지지하는데 아닌 척하는 거랑 아예 여론조사를 끊어버리는 경우. 이제 여론조사 내가 너한테 왜 이런 대답을 해야 돼? 이러면서 아예 그냥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뭐 샤이 트럼프라고 할까요? 여전히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흑인 바이든에 비해서도 흑인 쪽에서 표가 확실히 낮아졌고 라틴 쪽에서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렇죠. 예, 라틴 특히 젊은 남성들 지금까지 뭐 통계를 다 봐야 되겠지만 그 나와서 이제 출구조사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면은 이분들은 뭐 누구 찍었냐고 물어보지 않고 너 뭐 때문에 투표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누군 난 민주주의 원칙 때문에 찍었다. 나는 경제 문제 때문에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걸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찍었는지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플로리다 경우 제일 먼저 결과가 나왔는데 플로리다에 그 라틴계 굉장히 많이 살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미 트럼프가 압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아무리 쓰레기 푸에르토리코 쓰레기 발언이 있었어도 사람들한테 진짜 문제라고 여겨지는 건 또 다른 차원이었겠구나. 그래서 이제 뭐 그 모두를 다 샤이 트럼프라고 지칭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흑인과 라틴계 그쪽에서 표가 많이 떨어졌다. 그건 확실해 보이고 그건 다시 아까 말씀드린 그 PC와 연결되는 어떤 문화 전쟁에 지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문화 전쟁의 결과다. 네. 요즘은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샤이 트럼프란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샤이하다는 건 자기가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수치스럽게 느껴져서 숨긴다는 게 표현이 돼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아예 그러지 않고 귀찮아 얘기 안 해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뭐가 문제야? 나는 오히려 그런 반응도 많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무응답층을 갖다가 뭐 히든 트럼프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출구조사 보니까 라틴계가 60% 안 나온 조사를 저는 봤거든요. 50%대가 해리스를 민주당을 지지한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흑인도 한 80% 정도 거의 간당간당 70%대 갈까 말까 한 정도로 나왔더라고요. 그럼 엄청 충격적인 거 말하자면 우리로 따지면 민주당이 호남에서 뭐 50% 나온다 이러면 충격받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이거 완전히 기반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번에 해리스도 사실 바이든이 그냥 나와서 졌으면 올드한 민주당은 졌지만 다음에는 해리스도 있고 누구도 있고 우리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해리스 나오고 오바마, 미셸 오바마 유세하고 테일러 스위프트까지 나와가지고 지지선언하고 총동원 됐단 말이에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문화전쟁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진보적인 좀 정치적으로 올바른 이 진영 총동원 됐는데 완전히 패배했고 그것도 심지어 유색인종 여성이 나왔는데 유색인종도 설득하지 못했고 결국은 여성도 설득 못한 거잖아요. 그런 게 있죠. 뭐 백인 여성들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투표를 했을 수 있는데 그건 조금 저도 결과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직 수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계속 어젯밤에 잠을 못 자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화나서 잠 못 자겠다. 처음에 제일 화난 사람 이승원 평론가님이 아닐까 하고 내가 어젯밤에 걱정을 했다니까. 네, 저한테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더군요. 그래서 이게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이제 백래시라는 게 있고 하여튼 정반합 이런 게 있잖아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또 그런 건데 오바마가 이제 부시가 워낙 잘못했기도 했지만 당시 뭐 이라크 전쟁 등등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반대급부로 뭐 당도 다르고 하니까 오바마라는 어떤 걸출한 인물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유색인종 흑인인데도 불구하고 최초의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은 유색인종이라는 건 미국에서 여전히 그 마이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되는 건데 너무나 압도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통령을 당선시켜 준 거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었지만. 그런데 한 번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 대통령, 뭐 여성 남자는 또 갈라지지만 오바마보다 최소한 더 뛰어나야지만 찍을 수 있는 정도일 텐데 미국에서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최상의 어떤 체력이라는 게 그런데 오바마와 비교했을 때 그때 과연 좋았는지 잘 모르겠고 실제 오바마보다 더 뛰어난 흑인 여성 대통령 후보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 마이너스 요인밖에 없었던 거고 저는 더 결정적으로 바이든과 확실하게 차별화하지 못한 게 가장 맹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든과 완전히 끊고 나는 그때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발언권도 없었지만 나의 정책은 이거야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바이든 정부 때 네가 좀 다르게 하고 싶었던 거 뭐냐고 이제 그 기자가 물어봤을 때 지금 생각나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ABC. 예. 맞아요. 상당했어요. 그래서 아니 지금 기회를 줬는데 사실은 그 진행자가 기회를 준 거거든요. 너라면 이걸 어떻게 했을 거야. 그래서 네 얘기 한번 해봐 했는데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 얘기는 나는 바이든의 아바타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입장 변화 뭐 트래킹 같은 거 할 때 명확하게 왜 입장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기하는 게 트럼프 욕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도 해리스 욕만 하다 끝났지만 그러니까 자기의 정책을 얘기하지 않고 당신을 얘기한 거예요. 트럼프가 왜 안 되는지, 내가 왜 돼야 되는지보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간 배분, 캠페인의 배분이 좀 잘못됐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전체 민주당 탓으로 봐야 되는 건지 해리스로 봐야 되는 건지 그건 좀 더 시간이 필요한데 일단은 좀 그런 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그러니까 시대 정신은 현상 변경이었던 거예요. 지금 질서는 싫고 미국 사람들은 그렇죠. 한번 네, 무너뜨리고 네. 좀 새로운 게 왔으면 좋겠어. 내가 뭐 경제 좋아진다고는 그러는데 내 살림 어렵고 그리고 뭔가 정치적으로 올바른 많은 걸 한다고 그러는데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막 늘어서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사실 민주당은 전혀 부응할 준비가 안 됐던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네요. 자, 지금 저는 이제 느낌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색인종 지지도 무너졌고 차기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뭐 사실 민주당의 현상 지금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거라는 비전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시대가 4년이 아니고요. 한 12년 갈 수도 있을 거예요. 12년? 제이디 벤스가 차기 물려받아서요. 되면 8년 하면 이제 12년이잖아요. 네네. 거기 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버니 샌더스 같은 민주당의 일종의 네. 혁명가 같은 또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같은 사람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좀 나이를 먹어서 큰 정치인이 되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번 상하원 선거 보니까 상하원도 다 공화당이 이겼잖아요. 그러게요. 이 레드 스윕. 사실 트럼프가 당선된 것까지는 뭐 어느 정도 마음에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상하원까지 다 공화당으로 넘어가는 거는 이거는 사실 좀 당황스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 경제 쪽에서의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상하원 중에 한 군데 정도는 이제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나눠 가져갔고 그래도 행정부와 의회 권력 사이에 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길 바랬거든요. 그래야지 뭐 어느 쪽에서 돌발적으로 무슨 무리한 정책을 밀고 나가더라도 이쪽에서 좀 제동을 걸고 하면서 기업이 대응할 시간도 벌어주고 그래도 서로의 목소리가 반영이 돼서 완화가 될 텐데 이번처럼 이렇게 쫙 그냥 이 대통령과 상하원을 다 장악해버리면은 게다가 또 지금 이번에 아까 뭐 제가 난처한 사람들 얘기 안 했지만은 공화당 내 전통적인 온건파들이 또 많이 쓸려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이게 제동이 가능할까? 트럼프가 어떤 딱 내가 국민의 이런 위임을 받았으니 공화당도 다 따라와 하면서 막 밀어붙였을 때 이건 뭐 순순히 거기 다 따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과거는 왜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의회에서 좀 견제가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는 계속 많이 남발한 것이 대통령 행정명령 차원에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도 이 연방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니까 그것만으로도 난처함을 겪었는데 이제는 의회에서 입법까지 같이 받쳐주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대표적인 것들이 뭐 국제 조약이라든가 국제법상으로 어떤 규범으로 정해져 있는 룰들까지 막 이걸 오버라이드하는 그런 법안까지 지금 막 통과시키면 어쩌나 이것들이 지금 기업들의 큰 걱정이 아닌가 합니다.